하반기 전망, 내년 전망 이런 거 묻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가가 비싼 주식이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런 시나리오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동결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인하할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 명은 그냥 일개 투자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의 귀한 돈 부티나게 투자하자. 부티나는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혜수입니다. 자, 벌써 이제 여름에 들어서는 길목에 와 있는 시점입니다. 벌써 이제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어느덧 벌써 이제 6월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의외로 상반기 우리 시장 잘 버텨줬는데 하반기 또한 긍정적인 전망이 좀 우세한 모습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하반기는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이 될지, 또 우리 증시 오르면 얼마나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여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 또 가치 투자의 고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홍진채 라쿤 자산운용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증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벌써 뭐 우리 올해가 시작할 때는 상저하고다라는 말 가장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치, 연초에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등 때문에 힘들다가 연말 되면은 이제 금리도 인하할 수도 있고 반도체 섹터도 돌아설 수 있고 등등등이 작년 연말의 전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대적으로 상반기 잘 버텨졌고 하반기까지도 지금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 대표님도 하반기 좀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그 하반기 전망, 내년 전망 이런 거 묻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지금이 편안한 가격대냐 불편한 가격대냐 이게 중요한 거지, 단기 경로를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는 대체로 90% 이상의 확률로 다 무위로 돌아가고요. 돈 버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분위기가 좋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전에 부채 한도 협상 상원까지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컨센서스 트렌드 그 순이익 전망치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도 반등을 했고 한국도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미국이 이제 행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엄청 할 건데 그러면은 이거 국채 발행, 국채 공급이 늘어나니까 금리가 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걸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나 현재 주가 레벨이 마음 편안한 수준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주가가 비싼 주식이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좀 빠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후다닥 많이 빠질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고 그 순이익 전망치는 이제 113조 바닥으로 117조, 118조 올라가고 있어요. 어쨌거나 120조라 하더라도 2,000조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그러면 이제 내년 전망치가 중요해지는데 어차피 하반기 되면 하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반기 되면 내년을 보잖아요. 그럼 내년을 봤을 때 지금 180조, 160조 정도 보고 있는데 이거 대비해서도 아주 싸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죠. 그다음에 어제 PMI 지표 발표됐는데 그것도 보면은 PMI도 이제 또 기대보다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이제 경기 침체가 왔다 이러면서 그 대부분의 일들을 안 좋게 해석하면서 또 주가가 와장창 빠질 그런 시나리오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자 정리를 하자면은 펀더멘탈 흐름은 좋다. 그러나 가격 레벨은 이미 너무 올라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게 하반기에 대해서 뭐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러면 5월 시장에서 내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일단 뭐 대외적으로는 하원 통과가 불발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우려였는데 그건 이제 일단락 됐으니까 그럼 이제 시장은 연준의 행보에 주목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예상하고 계신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거냐, 다음 달에 뭐 펀더멘탈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면 연준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막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예측 싸움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무엇을 예측하려고 하고 때려 맞추고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홀짝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홀짝 게임으로 이 시장에 달려들어서는 깨지기 십상이에요. 예.
퇴출당하기 쉽습니다. 홀짝 게임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얼마나 부실한가 건강한가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구조라 함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돈을 얼마나 빌려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짊어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얼마나 낙관적인 태도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있는가, 그거 기반으로 이제 실제 펀더멘탈 흐름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요거 관점으로 봐야 이제 시장이 얼마나 부실이 취약해지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기관이 연준이에요. 연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소방수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끌어가는 사람들. 근데 불은 언제나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제나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목을 받게 되는 건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내일 불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이걸 예측하는 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소방서를 평가할 때? 아니죠. 아니죠. 네. 불이 났을 때 불 끌어 갈 수 있도록 도로가 잘 닦여 있는가, 그다음에 소방서에 그 소방차는 충분히 있는가, 그다음에 소방대원분들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좋은 보상을 받고 계시는가,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장난 전화를 해대는데 장난 전화 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그 구조가 건강하냐라는 거를 판단할 때 던져야 될 질문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연준의 행동을 평가할 때, 연준이 현재의 건강함을 평가할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정말 그 연준이 행동에 나서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가,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대해서는 자, 연준이 일이 생겼을 때 나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현재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yes라는 대답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연준은 튼튼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건가?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터질 거예요. 근데 문제에 대응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그건 맞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와, 네. 다른 관점을 또 제시해 주셔가지고, 오, 그럴 수 있겠네, 그렇네, 라는 생각이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는데, 자, 일단 그럼 현 시점에서 연준이 10회 연속 금리 인상을 하고 나니 따라왔던 후폭풍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금융권, 미국 금융권들의 지방은행권들의 뱅크런 사태가 있었고요. 또 지금 경제지표를 보면 당장 밤사이에만 나왔던 경제지표도 제조업 지표가 5월에는 부진했죠. 여기에다가 민간노동지표는 ADP, 민간노동지표를 보니까 여전히 노동은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6월 금리에 있어서는 연준이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확률이 높겠네요. 동결은 할 수 있죠. 네. 동결을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인하할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네,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고용이 좋은데, 이번에 그 지난달 하반기에 PC가 오히려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PC가 올라버리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금리 인상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제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각은 좀 너무 섣부르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고, 그 이번에 말씀하신 어젯밤에 나온 그 PMI 지표 보면은 PMI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프라이스 지표가 그 전달의 프라이스가 50 위로 뛰었다가 이번 발표에서는 프라이스가 다시 50 언더로 빠졌어요. PMI에 있는 프라이스 지표가 PC나 CPI를 조금 선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달에 CPI도 생각보다는 덜 빠졌고 0.1%포인트 빠졌잖아요. 그리고 PC는 오히려 반등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이제 그 가격 물가는 그래도 계속 잡히는 그림으로 가고 있겠구나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CPI에서 그동안 가장 스티키했던 항목, 그 쉘터, 그 주거 관련 지표가 이제 빠지고 있어가지고 길게는 앞으로는 물가는 잡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일단은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연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연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자, 물가를 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게 기본 컨셉이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 컨셉이 유지가 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그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무엇 때문이었는가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쪼갤 수 있어요. 수요 드리븐 인플레이션과 공급 드리븐 인플레이션을 쪼갤 수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있어서 수요 드리븐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만 있었어요. 미국만 경기 좋았잖아요. 그 이외에는 공급 드리븐이에요. 네, 당장 우리가 눈앞에서 보더라도, 아니 공장에 사람이 출근을 못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만들어도 이게 물류가 안 돌아가니까 못 보내잖아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우리 가게에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조금 완화되려는 타이밍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타이밍이 꼬인 건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거는. 근데 거기에 채찍 효과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좀 가미가 돼서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 거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작년 연말부터 원래는 그 이전에 다른 모든 나라가 그 공급망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작년 연말 이후에 중국도 공급망이 풀렸죠. 그러면서 이거는 잡히는 쪽으로 그냥 간다라고 보는 게 아주 상식적이고 뭐 쉬운 대답이죠. 편한 대답이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연준이 멍청하냐, 왜 이런 걸 다 알면서도 굳이 금리를 올려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냐. 라고 반문할 죄송해요. 수 있죠. 네, 연준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연준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딱 두 가지 질문만 던지면 된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느냐, 카드를 쓸 의지가 있느냐. 쓸 의지는 분명히 있죠. 우리가 코로나 때 봤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을 했어요. 근데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돈을 늘리고 줄이는 걸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와중에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너무 심각해지니까 수요라도 줄여보자. 라는 거예요. 공급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풀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연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쓰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수요발 인플레이션도 분명히 있긴 있는 거니까 수요는 잡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잡기 위해서 일단 돈을 줄였고 근데 그 수요발 인플레이션을 떠나서 우리는 그 코로나 이후에 돈 풀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풀렸던 돈도 아직 회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QT를 하다가 코로나를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니까 15, 16, 17, 18 요때 이미 금리를 쫙 올려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올리다가 약간 문제 생겨서 이제 파월 선생님이 이제 트럼프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금리를 살짝 낮췄다가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제로 금리까지 다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금융위기 때 풀었던 돈을 회수를 하려던 중에 다시 큰일이 터지니까 다시 돈을 풀고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거 2018년에 하던 일을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던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난 걸 떠나서 이제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훨씬 가버렸으니까 강하게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와중에 이제 수요발 인플레이션도 있긴 있으니까 일단 금리는 올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현재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게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굳이 여기서 더 강경하게 금리를 올려대면서 여기서 추가로 더 올려대면서 수요를 압박한다? 연준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연준이 할 일은 자 공급이 계속 풀려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점점 안정화되는 거를 가만히 지켜보는 거. 이게 앞으로 연준이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없고 인하도 없는 거죠.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일단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그 전전 연준 의장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연준이 하는 일은 연준이 할 거라고 스스로 창조해낸 그 믿음에 기반한 행동을 열심히 하는 거다. 말이 되게 이상하죠. 연준이 하는 역할이 이 시장의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고 이제 시스템에 리스크가 있을 때 이걸 막아주고 그쵸.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 이게 연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거는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대중들과의 소통 또한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참고로 그린스펀은 원래 말을 이따위로 해요. 말을 되게 이상하게 꼬아서 해요. 꼬아서 예. 하시네요. 그래서 연준은 약간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본인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게 일부러 좀 모호하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린스펀이 쓴 책을 보면 굉장히 명쾌해요. 네. 글은 엄청 잘 쓰시는데 말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버냉키는 약간 그게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사람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두는 건 오히려 시장에 뭐랄까 더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한 게 버냉키거든요. 그 이전에는 연준 회의록도 공개가 안 됐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회의록을 공개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지표를 보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밝히자. 그렇게 한 게 버냉키 이후에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기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준이 뭔가를 할 때 그걸 보면서 되게 막 머리를 많이 쓰고 뭘 예측을 하고 단어 하나하나에 뭔가 집착을 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명의 그냥 일개 투자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만약에 지금이 제로금리 상태인데 제로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뭐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러니까 추가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네?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우리가 우려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 많이 올려놨잖아요. 연준이 쓸 수 있는 정책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많은 상태에서 그냥 연준이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그냥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SVB 사태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SVB 사태도 중소은행에서 문제가 터진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회사를 살려준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예금자를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회사는 날려버리고 이런 형태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문제를 신경을 쓰면서 대응을 한 거죠. 그럼 대응 잘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연준은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 문제가 안 터질 거냐? 터지죠. 당연히 터지죠. 상업용 부동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 문제는 많을 거예요. 터질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불이 나냐 안 나냐가 아니라 불이 났을 때 끌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 그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가치투자의 대가 이채원 대표님의 애제자로도 알려주신 분인데 이채원 대표님하고는 소통을 좀 자주 하시는지요? 애제자라고 누가 그러는가요? 작가님이 또 아 그러시는데. 그렇구나. 애제자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굉장히 바람이 감사한 얘기고 계시네. 제가 그 회사 있을 때 약간 그냥 뭐랄까 말썽꾸러기 신입사원? 약간 이채원 대표님과도 좀 돈독한 관계인 걸로. 네, 저는 돈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